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자료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5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 격동의 시간 속에서 한국의 부의 지도를 새로 그린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보고서를 탈탈 털어서요. 과거의 그 부동산 부자 신화가 어떻게 저물었는지, 또 어떤 새로운 유형의 부자가 나타났는지 그 생생한 변화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네, 단순한 숫자 너머에 있는 그들의 생각, 또 철학까지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먼저 던져드릴게요. 지난 15년 사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수가 무려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들이 과연 누구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부자, 대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기준이 뭐죠? 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기준이 아주 명확해요. 바로 금융재산 10억 원 이상. 이걸 보유한 개인을 뜻합니다. 아, 금융자산으로만 10억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요. 2011년에는 13만 명이었거든요. 13만 명? 네. 근데 2025년에는 47만 6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거의 10%씩 꾸준하게 성장한 셈이죠. 와, 47만 6천 명,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1%에 육박하는 숫자네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가진 돈은 대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 규모가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인데요. 이분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이 2025년 기준으로 3,06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3,066조 원. 네, 사상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돌파한 거죠. 와, 3,066조 원. 이게 숫자가 너무 크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좀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5배가 넘는 돈입니다. 5배요? 네, 그 막대한 돈을 47만 6천 명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와, 국가 예산의 5배라니 정말 상상 초월이네요. 그럼 이 부자들은 주로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역시 예상대로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에 다 모여 있겠죠. 네, 약 70%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건 맞아요. 아, 역시나. 근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도가 꽤 흥미롭게 바뀌고 있어요. 서울의 비중은 2012년에 한 47.9%였는데 2025년에는 43.7%로 조금씩 줄어들었고요. 줄었네요, 오히려. 네, 반면에 경기도의 비중은 같은 기간 18.6%에서 22.5%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가 늘어난다. 이건 혹시 판교의 IT 부자라던가 신도시 개발 같은 흐름과도 관련이 좀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보고서에 나오는 부집중도 지수라는 걸 보면 더 명확해져요. 부집중도 지수요? 그건 뭔가요? 쉽게 말해서요. 그냥 부자 숫자만 세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평균이랑 비교해서 특정 지역의 부자들이 얼마나 더 빽빽하게 모여 사나 이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 밀도를 보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인구는 적어도 초고액 자산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더 높게 나오는 거죠. 이 지수를 보면 전통적인 강남 3구 말고요. 용산구나 성동구처럼 한강을 따라서 새로운 부촌 벨트가 만들어지는 게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부의 지도가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근데 이 부자라는 집단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보기에는 그 안에서도 격차가 꽤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부자를 자산 규모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나누거든요. 어떻게 나누죠? 자산가는 10억에서 100억, 고자산가는 100억에서 300억, 그리고 초고자산가는 300억 이상 이렇게요. 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데이터가 있어요. 바로 초고자산가의 증가율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늘었는데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요. 연평균 12.9%씩 늘었어요. 다른 그룹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잠깐만요. 다른 그룹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건 이건 단순히 부자가 늘어나는 걸 넘어서는 얘기잖아요. 부의 최상층으로 자산이 쏠리는 현상이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뭐랄까, 경제 전체의 엔진은 그대로인데 1등석만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비행기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하,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부의 양극화가 부자들 내에서도 심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부자의 수, 규모, 사는 곳까지 대략 파악이 됐네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이죠.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그 돈을 번 걸까요? 여전히 부동산 불패 신화? 이게 통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지난 15년간 가장 크게 뒤집힌 부분입니다. 아, 정말요? 네, 2011년만 해도 부의 원천 1위는 단연 부동산 투자였어요. 45.8%. 그렇죠. 그때는 그랬겠죠. 하지만 2025년에는 사업소득이 34.5%로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사업소득이요? 아, 그러면 뭐 스타트업 창업자라던가 아니면 성공한 전문직, 온라인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월급을 모으거나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으로 부를 일군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이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부를 만드는 공식 자체가 바뀐 거죠. 물론 근로소득이나 주식 같은 금융투자를 통해서 부를 이룬 비중도 같이 늘었어요. 핵심은 부의 축적 경로가 예전보다 훨씬 다채로워졌다는 겁니다. 부를 이룬 방법이 달라졌으면 당연히 자산을 관리하는 포트폴리오에도 변화가 있었겠네요. 부동산 비중이 좀 줄었을까요? 네, 맞아요.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에는 거의 60%에 달했거든요. 와, 60%? 근데 2025년에는 54.8%로 줄었어요. 대신에 아주 눈에 띄게 비중이 늘어난 게 기타 자산입니다. 기타 자산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죠? 금이나 보석 같은 전통적인 실물 자산은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뭐 미술품, 저작권, 심지어 가상자산까지 다 포함돼요. 아, 그러니까 안정적인 부동산 말고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대체 투자처로 눈을 돌리는 부자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확실히 투자 방식이 훨씬 더 똑똑해지고 복잡해진 느낌이 드네요. 그럼 이런 부를 쌓기 위한 출발점, 흔히 말하는 종잣돈의 규모는 어떻게 반했을까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2014년에 부자들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종잣돈이 3억 원이었습니다. 3억 원? 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친 2020년 이후로는요, 5억 원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종잣돈이 5억이라니. 제가 사회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재테크 커뮤니티 목표가 1억 모으기였는데 이제는 부를 향한 출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 5억이라는 숫자가 좀 허탈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사이에 자산 가격하고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오른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다변화됐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만 달라진 게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나 철학 자체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스로 이 정도는 있어야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놀랍게도 그 기준은 지난 15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네. 바로 총자산 100억 원입니다. 2012년에도 100억 원, 2025년에도 100억 원이에요. 아니, 물가는 그렇게 올랐는데 기준은 그대로라니 신기하네요. 부자들한테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뭔가 상징적인 이정표? 뭐 그런 느낌인가 봅니다. 그렇죠. 하나의 심리적인 기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보죠.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바로 그 점이 정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아닐 것 같아요. 네. 보고서의 부자 자각도 조사를 보면요.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 중에서도 약 40%는 스스로를 부자라고 답했습니다. 아니, 100억이 있는데도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고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정도 자산이 있으면 삶이 완전히 다를 텐데 이게 과연 겸손일까요? 아니면 끝없는 욕심의 표현일까요? 보고서는 현재 자산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뭐 주변에 자신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의 자산을 지키고 더 불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클 수도 있겠죠. 부의 기준이라는 게 절대적인 액수뿐만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만족감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또 부채도 자산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 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사실 아직도 이 말이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일반적인 인식과는 차이가 꽤 큽니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이 말에 동의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총자산 100억 원 이상 부자의 61.2%가 그렇다고 답했거든요. 반면에 50억 미만 부자는 44.6%만 동의했습니다. 우와, 거의 20%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결국 부채를 단순한 빚이 아니라 더 큰 부를 만들기 위한 레버리지 기회고 보느냐, 아니면 그냥 위험으로 보느냐, 이 시각 차이인 거군요. 네,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이 자산 규모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정말 생각의 프레임 자체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이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위한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당신이 미래의 부자를 꿈꾼다면 이 조언만큼은 꼭 기억해라 하는 게 있을까요? 부자들이 1순위로 꼽은 건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뭔가요? 바로 지속적인 금융 지식 습득이었습니다. 어떤 특정 투자 상품이나 비법이 아니라 공부를 꼽았군요. 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이걸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었어요. 하긴 자신의 수백억 자산을 남의 말만 듣고 운용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특히 자산이 많을수록, 즉 총자산 1,000억 원 이상 그룹에서는 이 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는 거죠. 네. 더불어서 미래의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도 남겼는데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것,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말 것,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남을 따라하기보다 자신만의 판단으로 직접 투자를 실행할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한 셈이죠. 오늘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를 통해 지난 15년간 한국 부자들의 변화를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부자의 수가 늘고 자산이 커졌다는 사실을 넘어서요. 부를 이루는 방식, 자산을 운용하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부를 대하는 생각까지 모든 것이 정말 역동적으로 변해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오늘 논의의 핵심을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다변화,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변화와 자기주도적 학습. 네,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방법에만 의존하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사업, 금융투자 등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부자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속에서 주도적으로 기회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자들은 자산 관리의 중요성만큼이나 인품, 건강, 그리고 가족 및 인간관계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어쩌면 부를 이룬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산을 쌓아가는 그 과정에서 당신이 결코 잃고 싶지 않은 가치는 무엇인가요?